네, 현장 플러스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내년도 경제 정책 방향에 대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그 골자, 그 내용들이 뭐가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점들은 무엇이 있는지 취재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스튜디오에 이재경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요즘 자주 뵙는 것 같습니다. 정부가 이제 내년도 경제 정책 방향에 대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특히 내용들을 좀 보면 물가 얘기가 참 많이 나왔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부터 좀 정리를 해주시죠. 그 물가를 이번 그 경제정책 방향에서 큰 비중을 싣고 있죠. 예. 그 정부가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이게 통화정책을 그 직접적으로 거론한 건 아마 이번이 처음일 것 같습니다. 네. 통화정책은 원래 한국은행의 고유 권한이죠. 그리고 한은법 3조에 따라서 한은은 정부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해야 됩니다. 근데 정부는 한은법 6조를 들고 나왔습니다. 6조는 한국은행은 정부와 협의해서 물가 안정 목표를 정한다는 조항입니다. 이를 활용해서 한은이 현재보다 높은 물가 안정 목표를 정하게 하고 물가를 올린다는 전략이죠. 이에 발맞춰서 한국은행도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3년간의 중기 물가 안정 목표를 2%로 확정을 했습니다. 올해 물가 상승률이 0.7%입니다. 그러니까 2%니까 3배에 가까운 상승률을 목표로 잡은 겁니다. 지난 2013년부터 15년까지 3년간의 물가 목표는 2.5에서 3.5% 이 범위로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2%라는 딱 하나의 숫자로만 잡은 게 큰 차이입니다. 그리고 네. 6개월 후에 물가가 2%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0.5%포인트를 벗어나면 한은 총재가 국회에 출석해서 설명을 한다는 단서까지 달았습니다. 2013년 이후 물가를 보면 1%대에서 머물다가 올해는 0%까지 내려앉았는데요. 한은은 물가 안정 목표를 그 2.5에서 3.5% 사이로 잡았었는데 그걸 지키지 못했던 거죠. 예. 그렇다 보니까 이번에는 반드시 물가 목표를 잡겠다라는 의지를 반영해서 기존 목표 설정 방법보다 훨씬 더 구속력 있는 강한 방법으로 설정한 것 같습니다. 정부의 의지가 고스란히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한은의 독립성이 훼손됐다는 비판까지 제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가 이렇게 무리하게 물가를 높이고자 하는 것은 그동안 너무나 오랫동안 저물가가 지속돼 왔기 때문이죠. 네. 일본을 보면 적정 물가 관리에 실패해서 잃어버린 20년을 경험했다는 교훈도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 실질 성장률에 물가와 경상수지까지 포함된 경상 성장률을 관리하겠다는 것도 이번 정부의 그 새로운 의지고요. 예. 올해 실질 성장률을 보면 2.7%, 경상 성장률은 5.0%였습니다. 그래서 경상 성장률을 통해서 경제 회복의 체감도를 높인다는 게 정부의 의지입니다. 앞서서 이재경 기자가 잠깐 언급은 해줬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이주열 총재가 좀 정부와 이번에 들어서 많이 협력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이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좀 훼손이 될 수 있는 건 사실이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또 얘기를 한번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뭐 정부 측에서는 물가가 워낙 낮다 보니까 기대 인플레이션율도 높이고 그래서 실질 인플레이션율도 높이면서 뭐 물가 상승을 유도하겠다라는 건데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그렇게 저물가인가 싶기도 해요. 사실 체감이 안 되니까요. 정부에서는 계속 저물가라고 그래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일반 국민들이 느끼기엔 시장에 가서 사는 장바구니 물가도 낮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식당에 가서 먹는 음식값도 계속 높아지고 있는 게 현실이고요. 네. 근데 정부 입장은 다릅니다. 경제 활성화 정책을 그동안 꾸준히 펴왔는데 그 때문에 경제가 회복됐고 하지만 국민들의 체감도가 낮다. 라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수단이 물가라는 거죠. 경제 규모가 팽창하고 있다는 지표 중에 하나가 물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물가를 높이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할 거냐라는 문제인데요. 예. 정부가 선택하기 가장 손쉬운 방법은 소비자 물가지수를 산출하는 방법을 바꾸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물가가 높아진 것처럼 보이고 그만큼 물가가 높아졌다라고 국민들한테 이야기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동안 물가 산정 기준을 바꾼 적도 여러 번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지난 2011년 MB 정부 때였습니다. 네. 당시 강만수 장관이 있었죠. 소비자 물가 지수 조사 방법에서 스마트폰 이용료, 삼각김밥, 떡볶이, 애완동물 미용료 등을 새로 추가하고요. 금반지나 전자사전 등을 뺐습니다. 그래서 그해 물가 상승률이 원래 4.4%였는데 산정 방법을 바꿔서 예. 4%로 그 발표 숫자를 낮춘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고물가에 대한 비판이 굉장히 높았던 시기여서 네. 그 물가가 고물가가 아니다라는 정부 의지를 반영해서 물가 산정 방법을 바꾼 게 아니냐
라는 비판이 굉장히 높았었죠. 최근에 또 산정 방법이 바뀐 건 재작년 2013년이었습니다. 네. 그때는 교육 서비스 부문의 가중치를 줄였습니다. 그래서 월간 물가 상승률이 0%대였는데 산정 방법을 바꿔서 1%대로 높아지게 됐습니다. 저물가에 대한 비판이 거셌던 때였죠. 맞아요. 이번에도 소비자 물가지수 산정 방법이 바뀔 가능성이 높다는 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유경준 통계청장이 한 말이 있습니다. 지난달 10월이었는데요. 5년 주기인 가중치 개편 주기를 2, 3년 주기로 단축해서 가구의 소비구조 변화상을 반영하겠다라고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2011년에 바꿨고 2013년에 바꿨으며 유경준 통계청장이 2, 3년 만에 바꾸겠다고 했으니 이번이 바꿀 수 있는 시기가 된 것도 사실이고요. 예. 산정 기준만 이렇게 바꾸면 정부는 사실 큰 노력 없이도 물가 수준을 높일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올해는 담배값 인상이 있었습니다. 예. 담배값 인상이 물가 상승률에 기여했던 그 부분이 0.58% 포인트였는데요. 네. 내년에는 담배값 인상 요인이 사라지죠. 그러면은 물가 상승률이 더 낮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산정 기준을 바꾸고자 하는 의지가 아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산정 기준을 바꿔서 발표치, 그러니까 숫자를 바꾼다는 건 듣다 보면 여러분들도 이거 약간 숫자 노름 같은데라는 생각도 들으실 것 같습니다. 약간 착시라는 얘기도 그래서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쨌거나 이런 산정 기준도 바꿔가면서 직접적으로 이제 정부가 원하는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이제 물가 상승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좀 실질적이 될 만한 정책이 뭐가 있을까요? 네, 아까 말씀드린 거는 이제 지표를 바꿔서 그동안 물가가 이만큼 올랐습니다라고 보여줄 수 있는 체감할 수 있는 방법을 개선해서 만들어낸다는 네. 것이었고요. 실제로 물가를 높이고자 하는 노력도 내년 경제정책 방향에 다수 담겼습니다. 물가를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통화량을 늘리는 거죠. 네. 그러려면 한국은행이 발권을 많이 해서 시중에 예. 더 많은 돈을 늘리게 하면 돌아다니게 하면 되겠죠. 예. 그러려면 대출을 늘려야 됩니다. 네. 이번 경제정책 방향에도 신혼부부에 대한 디딤돌 대출 금리를 0.2%포인트 낮춘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무기지 신용 보증도 도입한다는 방안을 함께 발표했습니다. 대출은 좀 늘려나갈 것 같긴 한데 그렇게 되면 가계부채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양날의 칼인데요. 예. 정부가 어느 정도까지 대출을 많이 풀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직접 우리 경제에 재정이나 다른 수단을 동원해서 돈을 푸는 방법도 있습니다. 확장적 재정 기조를 계속 유지를 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1분기에 조기 집행하는 규모도 계획보다 8조 원을 더 늘리기도 했습니다. 국민연금은 그동안 주로 주식 투자를 많이 해왔었는데 내년부터는 국내 부동산이나 SOC에도 투자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국민연금이 매년 새로 들어온 돈이 약 80조 원 정도 되는데요. 네. 이 돈이 국내 부동산에 풀리게 되면 그만큼 더 많은 통화량 확장 효과가 있는 거고 물가도 증가할 수 있는 요인이 됩니다. 그리고 수도권 동북부 지역은 많이 낙후돼 있죠. 군 때문에 또 접경 지역이어서 그렇기도 예. 하고 여러 가지 환경 문제도 걸려 있습니다. 근데 수도권 동북부 지역을 수도권에서 배제를 하는 방법으로 규제를 풀어주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수도권 동북부에도 개발 사업이 가능해지고 많은 통화가 예. 이제 집중이 되는 효과가 이제 있을 수 있겠죠. 네. 그리고 가장 손쉬운 방법은 공공요금을 인상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미 우체국 등기 우편 수수료를 인상을 했죠. 고속도로 통행료도 인상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게 도시가스 요금이나 쓰레기 봉투값 인상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년에 그 외에 다른 공공요금 인상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듣다 보니까 이제 이해는 갑니다만은 의문이 드는 게 몇 가지 있어서 추가적으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뒷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대책이자 정책일 수 있겠는데 앞에서 이제 통화량을 푼다는 건 사실 어떤 통화 정책 자체는 한국은행의 고유 권한이지 이게 정부의 권한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통화량을 늘린다는 것도 한국은행 측에서 우선적으로 재할인 대출을 늘린달지 아니면 유동성을 공급한달지 해야 되는 건데 이렇게 되면 한국은행 주도가 아니라 어떤 정부 주도의 통화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비판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 최경환 부총리가 그동안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여러 가지 시그널을 예. 이주열 총재에게 준 적이 있었고요. 그랬죠. 그래서 금리를 4차례 연속이나 인하를 해왔었죠. 네. 지금의 금리까지
그 0.25%포인트씩 4차례 낮춰서 지금 1.5%까지 내려왔지 않습니까? 네. 그 과정에서 그 정부의 압력이 그 이러저러하게 좀 작용했다라는 비판이 꽤나 많이 있었고요. 예. 그리고 최경환 부총리와 이주열 총재의 그 어떤 만남도 많이 그렇죠. 목격이 됐었죠. 예. 그 과정에서 그 한은의 독립성 문제가 계속 제기돼 왔었는데 이번에는 정부가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통화정책까지 거론을 한 겁니다. 네. 직접적으로 통화정책에 개입을 한 것으로 그 표면상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예. 그러다 보면 한국은행의 독립성 문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비판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예. 사실 저도 기억하는 것이 금융통화위원회 있기 막 전주에 최경환 부총리가 기자회견 통해서 뭐 한국은행이 뭐 조치를 취해줄 거라고 뭐 믿습니다라는 얘기까지 하는 거 보고 참 많이 놀랐었는데요. 뭐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 중앙은행에 대한 독립성이 아주 확실히 그러니까 아예 터치를 안 하는데 정부 측에서 우리나라는 좀 상황이 다른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궁금했던 점이 이제 통화량을 늘리고 뭐 대출을 늘리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가계부채가 심각하다 보니까 내년부터 뭐 대출 요건도 까다로워지고 정부 측에서 계속 좀 추가적인 대출을 어느 정도 제한을 시키고 있는데 그럼 우리는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지 정부 기조가 지금 확실히 어떤 거예요, 그러면? 가계부채는 관리하고 리스크도 관리한다는 게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나온 가계부채 대책을 보더라도 LTV와 DTI 기준을 강화한다라는 그랬죠. 방안을 갖고 있죠. 하지만 지금 그 수요자 입장에서는 당장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특히 이제 전월세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요. 전세값은 계속해서 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과정이 계속 진행되면서 그 보증금 문제가 예. 계속 제기되고 있죠. 특히 신혼부부 같은 사회 초년생들 그 당장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야 되는 수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 기존에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뭐 대출을 더 이상 받을 필요가 없기도 하겠지만 집을 옮겨 타거나 아니면은 그 이제 전세값을 올려달라고 하는 경우는 또 필요도 하겠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지금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은 점점 더 서민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전월세에 살고 있든지 아니면 사회 초년생이든지. 그래서 점점 그 대출의 위험성, 대출 문제가 가계부채 문제가 실제로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됐을 때 가장 먼저 피해를 보게 되는 사람들이 예. 그러한 서민층 또는 그 소외계층 네. 그리고 사회 초년생들이 될 가능성이 너무나 높기 때문에 네. 그 사실 그 수요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근데 정부 입장에선 만약에 대출을 더 푼다라고 하면 그런 서민 계층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예. 네. 물가는 또 올려야겠고 하다 보니까 그렇죠. 좀 이런 좀 늪에 빠져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정부 측에서 통화 정책을 직접적으로 거론을 하고 또 뭐 대출을 뭐 늘린다라는 이런 얘기까지 나오면 물론 급한 불은 좀 끌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언젠가 다시 한번 좀 혼란의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요인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자경 기자와 함께 좀 집중적으로 들여다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